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1월 2일 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첫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로 불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첫날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20여 명이 숨진 가운데 우리 정부도 지진 해일에 대비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을 민생, 미래, 통합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실천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2.5% 오릅니다. 부급 공무원 초임 연봉은 처음으로 3천만 원을 넘게 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첫 증식 개장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초 내년에 도입이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면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증권 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주식시장이 제도적 문제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의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금투세로 불리는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과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인데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지난해 국회가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후보 시절부터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 대통령이 전면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 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증시는 국민과 기업의 상생의 장이자 국민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현행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경제 행보를 보였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질 거라면서 국민이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2년 연속으로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우리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해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뛰어준 경제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우리 경제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수출이 늘면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우선 서비스 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콘텐츠, 금융, 바이오 헬스, 관광 등 청년들이 선호하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산업들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으로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청년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 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생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은행권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놓치지 않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국민 곁에서 따뜻하게 챙기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며 공정과 법치를 확립해 더 큰 활력을 주겠다며 새해에도 원팀 코리아로 더 힘차게 뛰자고 당부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일본 지진 피해 상황 알아봅니다. 우리 동해와 접한 일본 이시카와 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지금까지 20여 명이 숨진 가운데 구조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우리 정부도 여진으로 인한 지진 해일에 대비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규모 7.6의 강진이 휩쓸고 간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일대는 참담했습니다. 수많은 주택이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고 무너진 주택가 사이에는 차량과 전봇대 등이 매몰돼 복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 상가 유리는 모두 깨졌고 진열된 상품은 바닥에 떨어져 영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진앙지와 인접한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에서 쓰러지거나 무너진 건물들에서 인명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최소 2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무너진 건물 안에 갇힌 사람들도 다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약 4만여 가구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했고 현지 주민들은 추가 붕괴 등을 우려해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진 진원지에서 가장 가까운 호쿠리쿠의 시카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원전에서는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原子力発電所については現時点で異常がないことが確認をされております。合わせて人的物的被害については確認中です。 강진 이후 크고 작은 여진이 100차례 넘게 이어진 가운데 일본 기상청은 비슷한 규모의 강진이 또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행안부와 기상청을 중심으로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1일 오후 8시 35분 동해 묵호에는 최대 높이 85cm의 지진 해일이 도달했다며 당분간 해안 출입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지자체의 주민안전 관리와 선박 대피 등을 당부하며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최근 일본 지진 발생 현황과 일본 지진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최다희 기자,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와 피해 상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새해 첫날 일본에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죠. 이번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난 1995년 한신 대지진 당시 7.3보다는 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의 9.0보다는 작은 규모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노토반도 북부에서 2020년 12월부터 지진 활동이 활발해졌고 지난 3년간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506회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군발 지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7개월여 만에 7.6 규모의 대지진과 함께 진도 7의 흔들림과 대형 지진 해일까지 발생했다며 이번 지진과 쓰나미의 원인이 정확히 분석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본 기상청은 2일 오전 10시 연안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모두 해제했는데요. 다만 앞으로 일주일 안에 규모 7 정도의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자, 최 기자, 이번 지진의 여파로 땅이 통째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지각 변동까지 나타났다, 이렇게 관측이 됐죠.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선 강진이 발생한 노토반도 끝 중앙부가 서쪽으로 약 1.3m 이동하는 등 상당히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일본 국토지리원은 강진 발생 전후 관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노토반도 끝 중앙부의 해안마을인 와지마시가 서쪽으로 1.3m 이동하는 등 대형 지각 변동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관측은 정밀 조사에 의한 것은 아니어서 관측 지점의 경사 변동 등에 따라 변경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정도로 정말로 규모가 큰 그런 지진이었는데 그러면 일본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인명피해는 없었나요? 네, 우선 외교부는 2일 열린 올해 첫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일본 지진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일본 지진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동해안까지 영향을 미친 걸로 관측이 됐죠. 국내에서는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됐죠. 네, 1일 오후 4시 10분쯤 일본 강진이 발생한 후 약 1시간 51분인 6시 1분쯤 강원 강릉시 남항진항에서 처음 쓰나미, 즉 지진 하일이 관측됐습니다. 국내 해안에 지진 해일이 밀려온 건 1993년 7월 12일 이후 31년 만인데요. 이번 동해안 지진 해일 중 최고 높이는 강원 묵호항에서 관측된 85cm입니다. 85cm면 어른의 허리춤, 아동 청소년의 가슴팍 높이로 지진 해일주의보의 발령 기준을 넘는 수준입니다. 기상청은 2일 오후 3시 기준 동해안의 지진 해일 높이가 점차 낮아지고는 있지만 일본 지진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 발표되는 지진 정보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동해안의 이번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우리가 사는 한반도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진이나 또는 지진 해일이 발생했을 때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리창이나 또 넘어지기 쉬운 가구 주변 등의 위치를 확인하고 안전지대를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곧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물과 식료품, 전등 등과 같은 생필품을 담은 비상용 가방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서 신속히 내려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이 좋으며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또 공공기관의 실시간 정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만약 지진 해일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빨리 해안이나 하천을 벗어나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피할 시간이 없다면 주변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로 된 튼튼한 건물에 3층 이상인 곳 또는 해발고도 10m 이상인 언덕이나 야산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 지진 현황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진과 지진 해일이 발생했을 때 대피 요령까지 알아봤는데요. 더 이상의 인명피해 없이 일본의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다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진과 관련해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위로전을 발송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진 피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애도를 전하고 피해 극복을 위한 연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복구 지원 의사를 밝히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의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파악하고 이 대표의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어떤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선 안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에서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피습을 당했습니다. 우리 군이 서부에서 동부에 이르는 전 전선에 걸쳐 포탄 사격과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연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위협 수위를 한층 높인 데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밭에 나란히 늘어선 K9 자주포가 굉음과 함께 일제히 사격을 가하고 희뿌연 포연기가 사방을 감쌉니다. K2 전차도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적진을 향해 사격합니다.
육군이 북한의 도발에 맞서 즉강끝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실시한 훈련을 이틀 연속 공개했습니다. 훈련에는 강원 화천과 경기 파주 등 전방 지역을 비롯한 동부와 서부 전선 일대에서 육군 다수 부대가 참가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 증강과 정찰위성 추가 발사 등을 예고했습니다. 또 새해 첫날 군 지휘관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언제든지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위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육군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상시 결전 태세를 확립하고 적 도발 시 강력한 대응과 응징 의지를 다지기 위해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육군의 더 강력한 힘을 통해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K9 자주포와 K2 전차, K21 장갑차, K600 장애물 개척 전차 등이 투입돼 적의 화력 도발을 가정해 우리 군이 강력한 대응 사격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으로 적이 도발해 온다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즉강끝 결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국방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무력 충돌 발언은 대내 체제 결속과 남남 갈등 유발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 증강과 정찰위성 추가 발사 등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도발 행위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새해 정부 시무식과 첫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를 민생과 미래 통합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실천 행정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미나 기자입니다. 2023년을 복합 글로벌 위기 속에서 잘 대처해 나간 한 해였다고 평가한 한덕수 국무총리. 한 총리는 공직자들에게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은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도약을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는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2024년이 민생, 미래, 통합의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구 위기에 대처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한 총리는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면서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예상 가능한 문제는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미 겪고 계신 문제는 즉각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실천 행정이 우리 정부의 일하는 방식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 통합과 신뢰를 언급하면서 공적 시스템의 불신을 초래하는 가짜뉴스와 기득권 카르텔을 근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이번 주 시작되는 업무 보고는 주요 국정과제별로 관련 부처가 함께 발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며 업무 보고 준비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2.5%가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구급 공무원의 초임 연봉이 처음으로 3천만 원을 넘어서게 되는데요.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 계속해서 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대비 2.5% 인상됩니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구급 공무원 보수는 이보다 더 오릅니다. 추가 인상분인 3.5%를 더해 총 6%가 인상되는 겁니다. 기존에 5년 이상 재직자에게 지급했던 정근수당 가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돼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매달 3만 원씩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구급 초임 공무원 연봉은 3,010만 원으로 처음으로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고위 정무직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 5,493만 3천 원으로 책정됐고 한덕수 국무총리 연봉은 1억 9,763만 6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국무회의에선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원청인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유용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 상한이 기존 3배에서 5배까지로 조정됩니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에 대한 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앞으로는 성폭력 범죄자 거주지를 국가 운영시설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아동 및 상습 성폭력 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며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적극 관리하여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법률 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 28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새해 달라지는 정책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올해부터는 난임 시술을 원하는 모든 부부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가 있고 첫 만남 이용권도 혜택이 확대됩니다. 김경호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적막감이 흐르는 산부인과 신생아실. 5년 전만 해도 아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는데 출산율 저하의 여파로 신생아 수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출산율의 선행지표인 혼인율 또한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인율 자체가 낮아진 것도 낮은 출산율의 원인으로 꼽히지만 결혼을 하더라도 초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으로 고민하는 부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는 난임 시술을 희망하는 모든 부부에게 국가가 시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요건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한 건데 고위험 임산부와 미수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도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임신과 출산 목적으로 냉동난자를 사용하려는 부부에게는 국가가 보조 생식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시술 비용은 회당 최대 100만 원씩 총 2회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불임이라고 안 하죠. 지금 난임이라고 하는데 난임에 대한 그런 시술을 하는데 이제 국가에서 이제 보조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 것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올해 처음 정부 차원의 임신 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도 시작됩니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10만 원을, 남성에게는 정액 검사 비용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던 첫 만남 이용권은 올해부터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 40% 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던 디딤 씨앗 통장은 5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되는데 그동안은 범죄자가 사진 촬영을 거부하면 경찰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는 25일부터는 중대 범죄자에 대한 이른바 머그샷의 강제 촬영과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새해 달라지는 안전 분야 정책은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이 사건으로 시민 2명이 목숨을 잃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듯한 거리. 하지만 흉기 난동 사건의 충격이 완전히 가시진 않았습니다. 지난 여름 범인 최현종이 흉기 난동 범행을 저질렀던 현장입니다.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정유정,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은 모두 경찰의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모습과 다른 신분증 사진만이 공개되면서 범죄자의 신상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있을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약간 혹시 하는 마음으로 좀 경계하면서 다니긴 해요. 이 같은 국민적 우려에 정부가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에 따라 모자, 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사진, 이른바 머그샷과 신상정보가 검찰청과 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됩니다. 머그샷의 경우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도 늘어납니다. 기존 신상공개 대상은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25일부터는 중상해와 특수상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 마약범죄 등까지 확대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해서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높았습니다.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클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가해자의 접근 시도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서 피해자들도 보다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피해자 보호 장치를 휴대가 편리한 형태로 보급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합니다. 또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새해 달라지는 정책, 이번엔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올해는 통신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 5G 최저요금제가 3만 원대로 내려가고 30에서 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도 출시됩니다. 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5G 요금제 최저 구간. 데이터 5G 요금이 원래 그만큼 안 써도 내야 돼서 부담스러웠는데 가격이 내려가서 부담도 덜해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대가 한층 낮아진 3만 원대 5G 요금제가 올해 1분기 내 신설됩니다. 기존 2에서 3종에 불과했던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또한 세분화됩니다. 사용량에 부합하는 보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로 개선되는 겁니다. 휴대전화 단말 비용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프리미엄 단말기 출고가는 약 2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중저가 단말기 종류는 점점 줄어들어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 올 상반기엔 30에서 80만 원대 중저가 단말 3에서 4종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중저가 휴대폰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고가 휴대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많이 가졌던 학생들 측에서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폭이 좀 넘어지고 하면은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또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 사전 예약제도 도입합니다. 선택약정은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데 앞으로 이용자가 신청하면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선택약정 할인 25% 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이 만료되는 경우에 추가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했어야 적용이 가능해서 대부분의 소비자 고객님들이 잘 모르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혜택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어르신분들이나 일반 소비자분들이 되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작년 11월 이후 단말기 종류에 따른 특정 요금제 가입 제한도 점차 폐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5G 또는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합니다. 정부는 통신시장의 요금,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통신 사업자의 진입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업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금융, 세액공제 등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불안이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신속 대응반 운영에 나섰습니다. 국토부 1차관의 반장으로 건설팀과 주택팀, 토지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반은 태영건설의 건설 현장과 PF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해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건설업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신속 대응반을 중심으로 PF시장 불안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프랑스 파리에서 지구촌 최대 축제 하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우리 선수들은 종합 10위권 안에 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맹훈련을 펼치고 있는데요. 정부는 선수들의 처우와 훈련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올해 최대 스포츠 이벤트는 2024년 파리올림픽입니다. 이번 올림픽은 파리에서는 100년 만에 올림픽 성화가 타오르는 대회이자 코로나19 엔데믹 시대에 열리는 첫 올림픽입니다. 우리 선수단의 파리올림픽 목표는 금메달 10개를 획득해 종합 10위권에 드는 겁니다. 3년 전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를 따며 16위를 기록했는데 이번 올림픽에서 그때의 아쉬움을 털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대회를 200여일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양궁 선수들을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만났습니다. 전통적인 효자 종목 가운데 하나인 양궁.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 중 4개를 따내며 한국 스포츠의 자존심을 지켰는데 오는 3월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 차관은 선수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선발전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고 또 파리 올림픽까지 가는데 또 파리 올림픽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국가대표 양궁 선수의 삶을 계속해서 사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들지만 즐겁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은 파리에서의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했을 때 상황은 이제 당연히 금메달 따는 게 목표고 그 금메달의 세부 종목은 이제 뭐 남자 단체전 금메달, 또 남자 개인전 금메달, 또 혼성 단체 금메달 다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리며 전 세계 1,500명의 선수가 32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칩니다. 파리 올림픽 결전의 해가 밝은 가운데 태극전사들은 이번 올림픽에서의 화려한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여행지에서 대마가 함유된 젤리나 초콜릿을 기념품으로 사온다면 국내 반입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미국 24개 주와 캐나다, 태국 등 대마 합법화 국가에서는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우리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면 처벌 대상이며 실제 세관에 적발 처벌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비교적 접하기 쉬운 대마 제품이 마약의 길로 빠지는 시작이 될 수 있다면서 각종 대마 제품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THC, CBD, CBN 등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 또는 대마인 모양의 그림이 들어간 제품을 구매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부터 소규모 건설 현장까지 전자카드제가 적용돼 더 많은 건설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출퇴근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대규모 건설 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됐으며 올해부터는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 적용되는데요. 이로써 더 많은 일용 근로자가 근로일수 신고 누락 없이 온전히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대신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방장비의 전국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소방장비의 등록부터 폐기까지 국가 단위 관리 체계를 위해 소방장비 관리 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완료됐는데요. 기존 소방장비 관리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 전산 장비를 교체 증설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였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장비의 종류별 현황, 재난 유형별 동원 장비 상황 등 다양한 검색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고도화된 시스템은 올해 1월 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소방청은 관할 소방본부에서도 인근의 소방장비 현황을 확인해 신속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재난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비가 다시 날아올라 새로운 꿈들 위해 그토록 원하던 우리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새해 첫 일상이 시작된 오늘 흐리지만 온화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역시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다만 공기질이 나쁜데요. 영동과 전남,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하늘은 흐리다 차츰 개겠습니다. 다만 전남과 경남, 제주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오겠고요. 경기 북동부와 영서는 오후 한때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눈의 양은 1cm 내외,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최고 20m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영도로 다소 춥지만 한낮에는 5도에서 6도까지 올라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동해안도 낮 동안 속초와 강릉 6도로 포근하겠고요. 아침 저녁에는 0도 선으로 다소 추워지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에 다소 쌀쌀하게 시작하지만 낮에는 광주 8도, 대구 7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남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도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경기 북동부와 영서에 눈 또는 비가 오겠고요. 주말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며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린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